안녕하세요. 오늘은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 용어가 좀 어렵죠. 확장 억제 요즘 뭐 언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죠. 핵 공유, 뭐 확장 억제, 뭐 대선 주자들 간의 여러 가지 안보 관련 유세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연합 방위 체제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확장 억제라는 말은 결국은 동맹국의 핵을 우리가 이용해서 상대국의 우리 적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이런 어떤 의미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러한 이 확장 억제 개념은 결국은 미국의 핵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확장 억제, 맞춤형 확장 억제도 결국은 미국의 핵 전략의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핵 전략도 국제 핵 질서라는 어떤 질서 범위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NPT 비확산 체제와 같은 이런 국제 핵 질서와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우리의 정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 제 45차 한미 안보 협의회 2013년도에 있죠. 이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SCM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과 미국 양국방 장관 간의 회의체입니다. 매년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미국에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제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한미 안보 협의체, 즉 SC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제45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이 맞춤형 확장 억제 개념을 하나의 우리 한미 동맹의 공식 대응 정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요, 한반도에서, 즉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과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확장 억제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맞춤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식적인 어떤 핵심 핵 억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억제라는 말은요, 뭐 억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 또 억제라고 하는데 deterrence죠. 이 억제라는 개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자신의 행동을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인식을 시켜서 그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을 우리가 억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 억제, 뭐 핵우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다 이제 핵 전략의 하나의 용어들입니다. 이 확장 억제는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러는데요. extend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다, 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그 전기선 우리가 extension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extend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extended deterrence 하면 확장된 억제, 죄송합니다. 확장된 억제 이런 개념이죠. 자, 이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요,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해서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개념이 확장 억제예요. 물론 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이 핵우산, 뉴클리어 엄브렐라, 이 핵우산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확장 억제는 핵우산과 excuse me,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의 공격을 단지 핵무기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나
또는 정치 외교적 수단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 억제한다는 점에서 이제 핵 우상과는 차이가 있는 게 이 확장 억제의 개념입니다. 확장 억제와 핵 우산은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핵 우산은 이제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을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확장 억제는 이제 핵무기뿐만 아니고 다른 수단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확장 억제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러한 확장 억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 핵 질서, 국제 레짐, 핵에 대한 레짐에 대한 어떤 이해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바로 이게 NPT가 바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라고 그러죠. 비확산.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바로 우리가 국제 핵 질서의 근간이 되는 하나의 레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NPT는 68년에 핵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제 NPT가 발효가 되면서 지금까지 191개 국가가 가입을 했죠. 물론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 국가고요. 그래서 뭐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NPT는 1995년에 무기한 그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현재 NPT 체제는 세계 핵 질서의 근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PT는요, 결국은 우리가 근대 시대 이후에 이 국제 질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주권 평등인데요. 크든 작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 평등, 동등한 평등한 어떤 원칙, 주권 평등 원칙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주권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사실 이 NPT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대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개 강대국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결국은 핵 확산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평등하지 않죠. 이런 주권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NPT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NPT 체제가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핵무기 통제의 안정성입니다. 자, 만약에 이 핵무기 제조 기술이 이제 무분별하게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 충분한 정치적, 기술적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어떤 정부의 수중에 핵무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 흔히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제 로그 국가들, 로그 스테이트, 즉 불량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러한 핵무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NPT 체제가 비록 어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주권 평등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의 통제의 안정성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핵 확산 상황이 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요, 오히려 이 핵무기가 이 지닌 엄청난 어떤 이 억제 효과 때문에 특정 분쟁 지역이나 또는 뭐 전 세계로 이렇게 핵이 확산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이 상당히 억제될 수 있다라는 뭐 주장을 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이제 조셉 나이와 같은 이런 여러 학자들은요, 이러한 주장이 뭐 옳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은 핵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핵 확산을 이제 억제해서 핵 전쟁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
핵무기 확산이 이 세계 군사 질서의 여러 안정성을 해친다고 해서 이 특정 국가만이 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한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런 강대 국가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조치를 취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핵 보유 강대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핵무기의 양산과 개발, 그리고 핵무기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어떤 보다 더 좋은 어떤 핵무기를, 더 성능이 좋은 핵무기가 아니죠. 좋은 핵무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능이 더 뛰어난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군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 핵 국가가 NPT 회원국이나 그리고 또 NPT를 의무해야 될 준수국을 상대로 해서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 Limited No First Use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말이 두 번째 분리세 보면요,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핵 보유국의 핵무기는 이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용으로만 사용해야 되지 먼저 공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선제 불사용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NPT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강대국은 도덕적 의무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 핵 보유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완성해서 핵을 보유하게 돼서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핵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을 선언을 해야 결국은 핵을 갖지 않는 국가가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어떤 선언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국제 핵 질서 속에서는 더 이상의 핵 확산 방지를 해야 되는 게 국제 질서의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서 핵을 보유한 국가가 결국 뭔가를 보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을 선언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확장 억제 개념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라는 게 결국은 뭐죠? 확장 억제라는 것은 뭐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해서 이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확장 억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확장 억제 개념은 전통적으로 이제 핵 우산으로 알려준 이런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과 이 확장 억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확장 억제는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죠. 핵 보유국이 핵을 갖지 못한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핵 불평등 상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죠. 앞에 이 개념이나 사실은 제한적 선제 불사용 원칙을 강대국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권 평등의 어떤 문제를 사실 이러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장 억제는 또 군비 경쟁 상황에서요, 주요 분쟁국으로 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자,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또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핵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일본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의 어떤 정책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일 동맹 하에서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서 결국은 주변국의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국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 위협을 실질적인 어떤 핵 위협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이게 맞춤형 확장 억제라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핵으로 무장을 할 어떤 하지 않아도 결국은 우리가 적의 어떤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사람들에게 큰 어떤 내가 직접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신뢰감을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토와 같은 어떤 핵 통제권 공유 엄밀하게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했지만 이 핵 통제권을 결국 나토가 공유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상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또는 항구격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맞춤형 확장 억제 정책이 결국은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다 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을 재무장해야 된다, 전술핵을 반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국제 핵 질서나 이런 것 미국의 핵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정책들이에요. 우리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국제 핵 질서와 미국의 핵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 한반도에서 과연 점점점 커져가는 북한의 이 핵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가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맞춤형 확장 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바로 상위 개념인 이 미국의 핵 전략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의 핵 전략 개념은 또 국제 핵 질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핵 질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 이제 국제 핵 질서는 N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확장 억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전략 전개 과정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핵 전략을 결정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양 국가 간의 핵 전력의 균형의 여부였어요. 물론 90년대에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구소련이 붕괴하고 지금 현재로 이렇게 CIS로 쪼개진 이런 상황 이전의 문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이러한 미소 간의 핵 전략을 결정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얼마만큼 미국과 소련 두 양국가 간의 핵 전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핵 전략이 변천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핵 질서는 크게 우리가 미국의 핵 독점기, 절대적 우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미국의 핵 독점기 시절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한 50년대 중반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핵 우위가 있었고 60년대에 들어서, 그리고 60년대 말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핵 평형기,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서 핵 평형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냉전 시대, 즉 탈핵 시기와 탈냉전기,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핵 질서를 우리가 크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핵 독점기는요, 우리가 절대적 핵 우위기, 미국의 절대적 핵 우위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45년도에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처음 사용을 했죠. 일본에 불행한 사태였지만 두 발의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결국은 종결이 되었잖아요. 자, 이때 소련이 이 이란 미국이 핵무기를 처음 사용한 이후에 소련이 이제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또 미국을 위협할 만한 어떤 핵 전력을 갖추게 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1950년 중반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미국의 핵 독점기 있죠. 먼저 미국이 핵을 개발해서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이게 대략 한 10년 정도, 45년에서 50년 중반까지는 한 10년 정도 있죠. 이때가 미국의 핵 독점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이 강압 전략을 쓰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대소봉쇄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의 개념은 외교적으로는 강요를 하면서 강압적인 어떤 강압 전략과요. 그리고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리시를 추구하면서 쭉 이제 소련을 견제를 해왔죠. 소련의 어떤 전쟁 억제를 달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1952년도에 미국이 이제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이 수소 폭탄의 실험에 성공을 하고 나게 되니까 핵탄두의 파괴력이 엄청이 향상된 거예요.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핵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미국의 핵 능력이 이제 훨씬 더 향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들어서 이 핵 전략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핵무기를 국방 전략 전반에 적용을 해서 대량 보복 전략이라는 것을 내놓죠. 그리고 적국인 소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방 전략 전반에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소련은 이때 핵무기를 이제 막 개발하고 실험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이때 수소폭탄까지 이제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한 어떤 핵 독점기, 핵을 소련보다는 훨씬 더 절대적인 어떤 핵 우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실 전략이 나온 것이죠. 대량 보복 전략이 나온 것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위험이라는 어떤 핵무기의 위험성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사실 이 대량 보복 전략은 상당히 파괴적인 전략이죠. 어쨌든 미국의 핵 독점기에는 이러한 대량 보복 전략과 같은 이런 핵 전략 개념이 유지가 되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량 보복 전략은 좀 소개를 하자면요. 미국이 실제로 핵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대량 보복 전략에서처럼 핵무기를 과연 미국이 국방 어떤 전략 수행을 위해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련이 점점점 핵탄두가 증가가 되고요. 소련의 투발 수단이 이제 확충이 됨으로써 이 대량 보복 전략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핵에 대한 어떤 힘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핵으로서 대량 보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소련의 핵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이 핵 보복을 할 경우에는 자신도 핵에 의해서, 즉 소련의 핵이죠. 소련의 핵에 의해서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대륙간 탄도탄 발사를 위한 뭐 지하 경납고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체계가 발전해도 이 SLBM은 사실 은닉성이라는 어떤 어디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가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탐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SLBM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지하 경납고 또는 SLBM 같은 이런 미사일 체계가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핵 체계는 미국의 핵 공격에 의해서 전멸시킬 수 없을 정도로 소련의 핵 체계가 이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제 살아남은 무기들의 보복 공격을 감수할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핵 능력이 강화되면 핵 공격을 하더라도 1차 핵 공격에 살아남는 핵 전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살아남은 핵 전력으로 다시 상대방의 보복을 하는 걸 우리가 2차 타격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2차 타격 능력을 소련이 보유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까지 소련의 핵 능력이 점점 향상이 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량 보복 전략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들어서서 미국이 어떤 핵 독점기를 이제 떠나서 미국의 이제 상대적으로 소련에 비해서 핵 우위를 달성하는 60년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소련 핵탄두의 소량과 성능이 개선이 되고요. 또 장거리 전폭기, 전략폭격기죠.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이 실전 배치가 소련의 어떤 이런 능력이 배치가 됨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절대적 핵 우위가 이제 사실 불가능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핵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죠. 그래서 미국은 60년대에 들어서 핵을 이용해서 사실은 소련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핵무기는 소련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핵 독점기에는 실질적으로 핵으로 공격을 하는 대량 보복 전략의 개념으로 핵을 운용을 했지만 이제 소련이 핵무기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핵 공격을 억제하는 소련의 상대방의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어 어떤 무기로서만 이제 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국은 미소가 상당한 핵 능력을 상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개념을 이루던 시대였어요. 결국은 상대방의 핵 능력이 상당히 어떤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유연 반응 전략이에요. 케네디 행정부에서 이 flexible response라고 하는 유연 반응 전략이 이제 미국의 핵 전략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60년대에서 미국의 상대적으로 핵 우위에 일어났던 전략의 변화이죠. 이 유연 반응 전략은요,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 수준별로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과거의 대량 보복 전략은 그냥 핵으로서 소련을 완전히 보복한다는 그런 공격한다는 공격적인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소규모 재래식 도발을 받게 되면 재래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중간 규모의 도발은 전술 핵 무기로 대응을 하고 전면적인 도발은 전면적 핵 보복으로 대응한다라는 어떤 이런 유연한 어떤 대응 개념이 바로 유연 반응 전략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소련이 60년대 들어서 소련이 핵 능력이 향상이 정대가 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뭐 우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어떤 소련의 핵 능력이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하나의 전략 개념이 바로 이 유연 반응 전략이죠. 케네디 행정부가 이제 채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연 반응 전략으로서를 통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한 어떤 반격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대량 보복 전략에서는 과연 이 핵무기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보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반격의 신뢰성에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유연 반응 전략은 실제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전략이겠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시킬 수가 훨씬 더 쉬워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시대에 이제 이 공포의 균형,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흔히 이뤘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상호 확정 파괴는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 그래요. mad. 뭐 영어에 우리 뭐 mad 미친 이런 단어도 있지만 뭐 그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mad라고 하는데요. 이 매드에 의한 이 공포의 균형 어떤 개념이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느 한쪽이 핵 공격 이후에도 핵 전력이 결국 살아남은 핵 전력이 있겠죠. 이제 핵 능력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미소간에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핵 공격을 해도 결국은 상대국의 살아남은 핵 전력 즉 잔존되어 있는 핵 전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2차 공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Second Strike Capability라고 하죠. 자, 이런 제2차 공격 능력을 이제 상호간에 보유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핵무기로서 대량 보복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봉착이 된 것이죠. 이 시기에 60년대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국은 미소가 공포의 개념을 이루면서 평화가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상호 확정 파괴라는 것은 바로 2차 공격 능력과 관련된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2차 공격 능력을 서로 이제 분쟁 양자가 다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이념 대립을 하면서 동서 어떤 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서로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던 것은 바로 이 공포의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시기에는요, 미소가는 이 불안한 어떤 균형을 해소하고요, 공포의 균형이 어쨌든 뭐 억제는 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이 불안한 균형을 해소하고요, 또 전략적 우세를 위해서 상호 굉장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핵탄두가 어마어마하게 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개발을 또 합니다. 이 핵잠수함은 이 은닉성 때문에 굉장히 지상에 있는 핵 투발 수단을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지만 바닷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잠수함을 우리가 탐지하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이 핵잠수함을 통해서 핵무기를 발사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어떤 위협이죠. 이런 핵잠수함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국의 핵공격을 사전에 요격하는 이 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nti-Ballistic Missile이에요.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죠. ABM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개념이 바로 이제 거부적 억제예요. 거부적 억제. 그러니까 상대국의 어떤 핵무기를 쏘았을 때 이 핵무기가 폭발하기 이전에 그걸 요격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거부적 억제의 개념인데요. 이게 결국은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잖아요. ABM이죠. 그래서 이 ABM을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상호간에 이제 미소가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핵군비 경쟁이 가속화된 겁니다. 자, 이 결과로 어느 한쪽의 우위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ABM을 통해서 어느 한쪽도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소는 이 다탄도 핵무기 MIRV라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탄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가 이렇게 동시에 폭발하는 이런 엄청난 위력의 어떤 핵무기, 다탄도 핵무기를 양산함으로써 결국은 ABM으로서는 이제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핵탄두의 수만 기하급수적으로 정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미소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이 ABM 제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말에 들어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 평형기에 도달합니다. 소련이 더욱더 핵 능력을 이제
정대를 시켜서 결국 60년대 말에 이르면 핵 평형기를 이루었는데 이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서 어느 쪽도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음을 이제 서로 인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핵 평형기에는. 그래서 핵무기로 어떤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전략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핵무기는 실제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심리적인 무기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소가 결국은 핵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개념이 이 핵무기는 더 이상 이제 사용하면 인류가 공멸하게 했다는 어떤 위협을 자신들이 너무나 더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핵 평형기에는 이제 핵무기가 더 이상 군사적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무기로 인식을 하는 이런 이제 핵 전략의 어떤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핵 평형기 이후 70년대 말에는 이제 소련이 또 재래식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70년대 말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이제 방향이 급변하게 됩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이때 들어서면서 80년대에 압도적인 군사 목표 타격 전략 (Prevailing Counterforce Strategy라고 하는데요. 이 압도적 군사 목표 타격 전략을 이제 핵 전쟁 수행 능력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핵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핵무기를 요격하는 이런 전략 방위 구상이라고 그러죠. SDI를 결국은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90년대 들으면서 러시아 등 구공산권, 뭐 당시에는 소련이죠. 이런 구공산권 국가들이 이제 결국은 91년도에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 등 이런 구공산권 국가들의 핵 위협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가 되죠. 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뭐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이런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에도 사실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 수구를 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의 핵무기를 그대로 이제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핵 위협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냉전기의 핵 전략들은 이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어떤 핵 군축을 이제 추구를 하는 시기가 90년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뭐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 이런 어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이제 계속 추구를 하고요. 또 핵테러리즘의 어떤 공포 확산에 따라서 미국의 핵 전략을 다시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는 이 핵무기를 최저 수준으로 감축은 하되 적극적인 비확산 (non-proliferation) 적극적인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게 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핵무기가 다른 국가가 개발하지 못하도록 또는 뭐 테러 세력들에게 핵무기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비확산 정책, 그리고 PSI라고 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이런 것들 하나의 핵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비확산 체제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죠. 그래서 공격적 반확산 정책을 추구합니다. Counter Proliferation이죠. 그리고 전구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체제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션 디펜스죠. 흔히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 MD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어떤 전구 미사일 방어 체제 건설에 이제 박차를 가는 시기가 이제 90년대 이후의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핵 부담 공유 체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요즘 뭐 이 선거 유세에서 뭐 핵 공유 체제 이런 이야기를 모 후보가 많이 하던데요, 보니까 뭐 물론 이건 나토식의 이제 핵 부담 공유 체제하고는 뭐 틀리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안 해서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어렵죠. 아마
이런 나토식의 핵부담 공유 체제에서 하나의 어떤 힌트를 좀 얻지 않았나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이 핵부담 공유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직후에 이 미국의 1차적인 안보 목표는 서유럽을 방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핵 우위에서 절대적인 핵 우위를 미국이 갖고 있었을 때는 핵무기로 대량 보복 전략을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추구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핵무기가 점점점 이렇게 능력이 강화되면서 유연 반응 전략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신뢰성, 정책의 신뢰성을 전략의 신뢰성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때 이제 결국은 서유럽 보호가 굉장히 미국의 국익의 1차적인 안보 목표였기 때문에 이때 나토 회원국에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를 합니다. 이 나토라는 게 결국은 소련의 어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이 서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 방위 체제, 안보 체제가 나토잖아요. 그래서 이 나토 회원국에게 미국의 전술 핵을 배치합니다. 과거 우리 90년도 초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술 핵이 수백 기가 사실 배치가 되어 있었죠. 미국의 2사단과 7사단이 있을 때요. 그래서 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결국은 국제 핵 질서의 흐름과 미국의 핵 전략에 따라서 사실은 전술핵이 전부 다 한반도에서 다 전면 철수가 되어버렸죠. 그때는 뭐 북한의 핵 문제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는 요즘에는 과연 그 전술 핵을 다시 재배치하자 뭐 이런 논의도 이제 많이 이제 사실 주장하는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핵 질서와 미국의 핵 전략을 설명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서유럽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래서 나토 회원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실 전술핵이 아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전술핵에 배치했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었죠. 사실은. 자, 그래서 미국의 이 대나토 확장 억제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이 핵부담 공유 체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점점점 excuse me 소련이 미 본토를 이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소련의 핵 능력이 강화가 되니까 이 서유럽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 즉 만약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핵으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에 상당한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대량 보복 전략이 신뢰성이 떨어졌었잖아요. 실제로 과연 미국이 소련에게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구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졌죠. 실현 가능성을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전술 핵이나 또는 기타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 능력으로서 서유럽이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확장 억제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을 여러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소련의 핵무기가 굉장히 이제 능력이 정대됐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죠. 과거에 이제 소련이 핵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소련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지만 이제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결국은 자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서 본토를 위험에 처하게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당연한 어떤 문제 제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핵 부담 공유 체제라는 어떤 개념이 탄생하는 것이죠.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통제권을
평상시에는 이제 미국이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시가 되면 이 핵무기를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련의 유럽에 대한 핵 공격은 이제 유럽의 직접 핵 반격에 의해서 억제가 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다 뭐 예를 들면 독일에게 이렇게 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전을 받은 이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 능력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 자국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독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스스로 이제 핵무장을 하려는 어떤 이런 시도를 막는 이런 효과도 갖고 있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부담 공유 체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통제권을 평시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전시가 되면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전을 한다는 게 이게 바로 핵부담 공유 체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 후보가 요즘 핵 공유 체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경우 선제 타격론이니 뭐 핵 공유 체제니 하면서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온통 그냥 개념이 돼서 이게 섞여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배경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는 너무 사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 자, 이러한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핵 질서 NPT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전략의 어떤 전개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리고 미소 간의 어떤 전략적 핵 능력의 균형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의 핵 전략의 개념의 변화가 생기고 핵무기의 성격이 결국은 공격용에서 억제용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군사 무기가 아닌 정치적 심리적인 어떤 무기로 변환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로 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의 개념의 발전이에요.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요, 핵무기 개발 이후에 발전해온 다양한 핵 전략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진화된 억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의 개념은 뭐냐면 각 지역이 직면한 구체적인 어떤 위협과 또 안보 도전 요소가 있겠죠. 이러한 구체적인 위협과 안보 도전 요소별로 해당 지역 동맹국들에게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억지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게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고요. 우리 한국에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과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개념은 우리 한반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한국에 적용될 때는 앞에 한반도라는 말을 붙여서 한반도 맞춤형 한미 확장 억제 정책 또는 전략 이렇게 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는 한미 동맹, 한미 동맹에 의한 뭐 맞춤형 확장 억제 뭐 이런 개념 하면 쉽게 이해하겠죠. 자, 맞춤형 확장 억제는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유연 반응 전략 이와 좀 비슷한 개념이죠. 유연 반응 전략, 그죠? 재래식 어떤 무기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을 하고 전술 핵에 대해서는 또 따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핵에 대해서는 대량 보복으로 대응하고 이런 어떤 케네디 행정부에서 했던 유연 반응제야, flexible response하고 어떤 유연한 어떤 유사한 어떤 개념이 바로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은요, 수단의 효과성과 신뢰성, 앞에 우리 신뢰성 많이 이야기했죠. 과연 이게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할까라는 어떤 인식 정도가 이제 신뢰성이죠. 이 수단의 효과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서 최정의 조합을 찾는 게 바로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은 과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평시 북한이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로부터요. 직접 사용하는 단계, 즉 위협 단계로부터 직접 이 핵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 상황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술적 수준에서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이행 가능한 이 상황별로 군사적인 대응 방안과 또는 외교, 경제적 수단 등 이런 비군사적인 대응 방안 이런 들 다 포괄하는 개념이 이 한반도 맞춤형 확대 억제 전략의 방향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래서 미국이 취한 정책이 이 비군사적인 대응이잖아요. 스위프트 코드를 완전히 소련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국제 무역에서 결제를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경제 제재를 통해서 지금 소련의 어떤 경제가 거의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고 있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핵무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그래서 상황별로 군사적 대응 방안은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 수단 특히 중요하죠. 이런 또 정치 외교적인 수단 이런 비군사적 수단도 포괄해서 이런 대응 방안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사적 대응 수단은 뭐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겠죠. 미척이 제공하는 우리는 다행히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동맹 한미 한반도 방위 체제가 결국은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우리가 한반도 연합 방위 체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국 확장 억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환경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 다양스러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미측이 제공하는 가용한 핵 전력과 또 한미 공동의 첨단 재래식 전력, 정보 자산이라든지 또 정밀 타격 능력,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와 같은 이런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한미 공동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우리 한국도 이제 이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이제 사거리를 무제한까지 이렇게 우리가 늘려놨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미사일 개발도 사실 가속화하고 있고요. 또 SLBM 이런 그 다음에 잠수함 3,000톤 규모 이상의 잠수함 이런 것들 우리가 전력화에서 상당한 어떤 전력화를 지금 사실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방어 능력, 우리 한국 KAMD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군사적 대응 수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미척이 제공하는 핵 능력, 비록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동맹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죠. 확장 억제 핵 전력이죠. 확장 억제 능력과 그 다음에 한미 공동의 첨단 재래식 전력, 첨단 재래식 전력,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 외에도 전시가 되면 팁피들 전력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물자와 장비와 무기와 병력이 한반도로 이제 시차별로 전개를 하는 시차별 전개 목록에 의한 정운이라는 그런 어떤 작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이런 어떤 주둔하고 있는 무기 외에 한반도에 갖고 있는 무기 외에도 병력 외에도 이런 첨단 재래식 전력이 많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사실 속속 들어오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드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사실 이 사드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고 또 어떤 이런 북한의 어떤 핵 위협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과도 이제 뭐 연계가 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 안보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핵 전략을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실 시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은요, 일종의 유연 반응 전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도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갖춰서 억제 효과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유연 반응 전략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서도 미국의 핵 전략 과정에서 우리가 유연 반응 전략, 대량 보복 전략 이후에 이제 신뢰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소련의 핵 능력이 강화되면서 유연 반응 전략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토의 핵 부담 공유 체제 이런 것을 논의할 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신뢰성의 문제가 제고되었잖아요. 자, 지금 우리 한반도도 똑같은 문제가 미래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투사 능력, 투발 능력이죠.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서 경량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ICBM에 장착을 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경우에는 과거 냉전기에 유럽이 겪었던 것과 같은 위기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대로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워싱턴에서의 위협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똑같은 어떤 냉전기 유럽이 겪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사실. 그러면 이 미국의 핵우산, 뭐 핵우산, 여기서는 뭐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핵우산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이 신뢰성이 굉장히 이런 경우에 이제 약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게 되면 특히 본토 능력,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완성이 될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외에 뭐 전술핵을 재반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핵 통제권 나토가 했던 이 핵부담 공유 체제 핵 통제권 전환이죠. 이런 핵 통제권 이런 것들이 공유가 과연 해법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 시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대통령 유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된다. 핵 통제권을 핵 공유 제도를 뭐 도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선제 타격권을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사실은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이런 고민이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고민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국제 질서, 국제 핵 질서와 미국의 핵 전략,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어떤 억제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서요. 대응 개념을 차분히 우리가 수립해 나간다면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유럽, 서유럽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국 미소가 핵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는 공격 무기로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군사적 무기로서의 이제 효용성을 포기를 하게 되고요. 심리적, 정치적 무기로만 밖에 이제 사용을 못했다는 어떤 우리 역사적인 선례도 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선제 타격 또는 뭐 전술핵 재반입 핵 통제권 공유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확실한 어떤 우리의 억제 정책을 사실은 우리가 세트화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을 올바로 우리가 수립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있던 국제 핵 질서와 미국의 핵 전략, 동맹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사실은 나중에는
우리가 전혀 핸들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북한의 핵 문제와 그리고 한미 동맹 해체 문제, 전시작전 통제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냥 민족 감정이나 어떤 정치적 자율성에만 접근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의 어떤 방향,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고민과 또 전문적인 식견과 상당한 어떤 경험 요소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보복적 억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와 같은 이런 거부적 억제가 중요성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한반도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 될 중차대한 그런 시기이고요. 이런 중대한 어떤 국가 안보를 해 나가는 이런 중요한 어떤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